안녕하세요. 텍스트라 연구소 양성훈 수장입니다. 최근에 저한테 양성훈 수장님 하시는 일이 주로 뭔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제가 하는 일을 좀 약식으로 안내해 드리면 이 중소기업의 제한된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 정비, 그리고 그동안 사업에서 많이 벌어 놓으신 미처분 이익여금, 그 부분을 이제 주주분들이나 오너가 환원해 가시겠죠. 그걸 이익금 환원이라고 그러는데, 가장 낮은 세율로 이익금을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설계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주가 관리를 통해서 안전하게 더 나은 회사로 사업 승계하는 부분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작년 연말 네네. 그 소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대법원 전환 합의체 결정문 통사임금 관련된 내용 부분들 영상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대표님들이 이제 지급하는 임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아마 이 내용 부분들 대표님께서 되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절세 부분도 포함되지만 노무라든지 인사 부분에 대해서도 좀 깊이 있게 다루는 유일한 채널이다 보니까 아마 대표님께서 이 영상 부분들도 주목할 것 같은데, 그 전에 이제 노무 영상에서 근로감독관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네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정리하고 나서 이후에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노동법이 개정이 되게 되면 통상 그 다음에 8월 정도에 근로점검을 많이 하고요. 근로감독관이 나오게 되면 근로감독관 기본 점검 사항이라고 있습니다. 그 7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 근로자 명부의 작성, 취업규칙의 작성 및 비치, 노사협의의 설치 및 개최, 최저임금 준수 및 개시, 해고 관련 사항, 그리고 법정 의무 교육 5가지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 7가지 중에 위반하시게 되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나오는데, 특히나 대표님들께서 벌금이 나오는 이 규정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벌금은 형사상 가장 낮은 처벌이라 전가 기록이 남습니다. 이 벌금이 나오는 항목은 근로계약서 관련 사항, 근로자 명부, 그리고 노사협의회, 그리고 해고 관련 사항, 그리고 최저임금, 요 5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표님들께서 각별히 주의하시고 챙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저도 벌금하고 과태료 부분을 잘 구분을 못했었는데, 네. 선생님께서 이제 벌금을 구분을 해주셔서 벌금은 빨간 줄이 그을 수 있는 거구나,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저희가 좀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잖아요. 네. 네, 법정 근로시간이라든지 소정 근로시간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50조에서는 한 주간 휴게 시간을 빼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요. 그리고 하루는 휴게 시간을 빼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양 당사자 간에, 그러니까 사업주와 근로자겠죠. 이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정 근로시간은 이 근로시간의 한도를 규정해 놓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소정 근로시간은 실제로 임금이 발생하는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나 또는 영업적 특성상 시업이나 종업시간이 어떤 회사는 8시 시업, 그리고 17시 종업, 어떤 회사는 9시 시업, 18시 종업, 또 어떤 회사는 7시 시업, 16시 종업, 이렇게 하는 식으로 다 운영이 가능하고요. 참고로 또 하나 안내해드리면, 우리가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근로시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을 강제 부여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8시간 근로하면 1시간의 휴게시간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거를 기업에서는 점심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오전 4시간 근무하고 나면 별도 휴게 시간 없이 그냥 퇴근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4시간 근무하시고, 네. 그럼 4시간 근무하면 30분의 휴게 시간을 강제 부여해야 되는데, 네. 퇴근이니까, 네. 그거는 휴게 시간 부여 안 하셔도 되죠.
그런 부분은 괜찮은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토요일날 근무할 때 네. 4시간 근로하고 그냥 퇴근하셨잖아요. 네. 점심시간 없이. 네, 맞습니다. 네. 그게 가능한 거죠. 이어서 평균 임금하고 통상 임금 차이 부분들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평균 임금은 보통 때는 산정하지 않고요. 네. 근로자가 퇴직을 할 때 3개월을 역산해서 이제 계산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때 이제 재보상금 외에는 3개월간 받은 임금 다 포함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후적으로 산정되는 개념이라면 통상임금은 이제 기준이 바뀌어서 사전적으로 산정이 되어야 하고요. 이를 통해서 법정수당 산정을 위한 도구로 활용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좀 쉽게 다시 이야기해서 평균 임금 같은 경우는 퇴직금 산정할 때 활용이 되는 부분이고 네네. 통상 임금은 법정 재수당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 사전적인 의미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네. 통상임금도. 근데 이제 작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제 새로운 개념이 도입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그 이유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것 같고, 그러면 노무 관련해서 항상 느끼는 부분이지만 좀 이게 단어 부분들이 뭐 사용자라든지 네. 이야기하신 것처럼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연말 대법원 합의체 판결 내용 부분들 방금 이전에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년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통상임금과 관계돼서는 두 번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013년 12월 18일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그간의 그 통상임금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통상임금은 어떻게 판정을 했냐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고 이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통상임금성을 따진 겁니다. 특히나 이때에는 우리가 특정 시점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뭐 정기상여금 같은 것들이 실제로 그 시점에 근로하는 직원에 한한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이런 거죠. 그 상여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성취 가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네. 고정성 위반으로 통상임금에서 배제됐습니다. 네, 그 부분이 작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은요. 그 이제 이 다음에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지급 조건의 지급과 관계된 조건의 유무나 성취 가능성의 달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통상임금이다라고 판정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개념으로 통상임금을 확정한 거고요. 그러면서 고정성을 배제했습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런 거죠. 이러한 판결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을 기존의 해석 내용에서 더 확대 해석한 게 된 겁니다. 새로운 통상임금의 개념을 정립한 거고요. 이러한 판결은 작년 12월 19일 이후부터 산정하는 통상임금에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와, 통상임금. 그러면 이 통상임금이라는 단어가 되게 좀 다시 한번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 정기상여 부분을 그냥 저희 기업에서 제가 예전에 기업에서 근무할 때 3개월에 한 번씩 100% 이제 그 상여금을 받았거든요. 네네. 정기상여. 근데 그게 예전에는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통상임금에 포함이 된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냥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한번 통상임금을 한번 좀 다시 좀 쉽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설명드린 바처럼 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네. 그 지급되는 금품을 말하는 거고요. 네.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 통상임금을 판별할 때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급 조건의 유무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급 시기의 장단이 있겠죠. 예전엔 한 달을 초과하는 것들은 통상임금에서 거의 배제해 있었습니다. 네,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고정성과 관계된 부분인데 그게 배제된 거예요. 그래서 석 달에 한 번씩 지급을 하든 반기에 한 번씩 지급을 하든 어찌됐든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거죠. 그 근거는 소정근로 때문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임금의 항목이나 뭐 지급시기 장단 이런 게 별로 중요하잖아요. 형식적인 요소가 아니라 실제로 그 임금의 그 성격이 그 통상임금의 그런 법적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로 이제 통상임금성을 따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 사업주와 근로자가 그러니까 일정한 업무량을 제공하기로 근로계약서에 이제 근로 조건을 이제 명시하고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일량을 제공하면 몇 월 며칠 날 며칠에 매월 며칠에 이 급여를 받겠다라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거잖아요. 그렇게 지급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또한 이 정기성과 일률성과 관계된 부분은 정기성, 일률성 부분은 임금의 지급 시기나 또는 지급 대상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조건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통상임금을 사전에 산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재정립한 거예요. 네. 그러한 역할을 정기성과 일률성이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제 우리가 기존에는 정기상여금이라고 하는 것들은 통상임금에서 배제됐었는데 이 정기성과 일률성만 들어가면서 이제 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날짜에 해당 일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 한한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그 전에 퇴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상여금도 지급하지 않지만 통상임금에서 아예 배제가 되는 거예요. 고정성 위배로. 근데 그게 이제 고정성이 빠지면서 통상임금으로 합산이 돼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 궁금한 게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6개월마다 했는데 1개월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에게 그러면 이제 소급 적용해서 지급이 된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아니요. 상여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근로계약이랑 통상임금성을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근로계약이라는 건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쌍방 간에 합의된 계약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달려도 다 합헌이에요. 네, 그건 다 맞는 거죠. 대신에 통상임금성이라는 건 이 조건과는 상관이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상여금을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잖아요. 그거랑 상관없이 통상임금성이라는 걸 따지는 거예요. 이 성이라는 건 뭐냐면 통상임금성은 소정근로에 대한 지급 대가인 거죠. 지급 대가고 이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조건만 맞다면 통상임금에 그냥 합산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상여금은 지급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 분이 뭐 퇴사하기 전에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는다든지 그러니까 법정 수당을 받잖아요. 그때 이 통상임금에 의해서 받게 되거든요.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받게 되는데 어떤 사용자도 평균임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통상임금으로 주게 되는데 그때에는 정기상여금을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 받는 금액까지 다 합산을 해서 통상임금을 계산해서 그걸로 법정수당을 받아간다는 거예요. 이제 명확하게 이해된다요. 이야기한 것처럼 정기 상여 부분이 그거 근무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에 지급하지 않는 것이 합헌이지만 사실 그 대신에 그 부분이 통상임금으로 반영이 돼서 나중에 재수당을 계산할 때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는 게 그렇죠. 변경된 내용이라는 거죠. 통상임금에서 변경되면 그럼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좀 맞춰야 되는데 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건 재보상금 외에는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대신에 통상임금이라는 건 통상임금성을 가진 임금 항목들이 합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임금보다는 통상임금은 반드시 같거나 작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주 입장에서 어떤 각종 수당을 직원들한테 지급하잖아요. 그럼 평균임금 지급할까요? 당연히 통상임금으로 하겠죠. 통상임금이 적용되는 거는
이 법정 수당 지급할 때 통상임금을 적용하고 있고요. 네. 법정 수당이라고 하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그 가산 수당, 그리고 이제 연체휴가 보상비라 그래서 이 연체휴가를 우리가 안 쓰게 되면 그 결산일로부터 그 다음 달, 한 달 안에 보상금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 제수당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법정 수당이 상승함에 따라서 아무래도 임금 상승으로 귀결되고요. 사업주의 그런 부담이 아무래도 많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설명해 주시면서 이제 고정성이 빠졌던 부분, 그다음 네. 정기성 부분들도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되는데 네. 일률성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그 아.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률성이 우리가 이 지금 방송을 보시는 대표님들께서 좀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 모든 직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거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냥 일률성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겠죠. 여기에 차별적인 요소도 포함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도달하는 그 근로자들의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술 자격이 됐든 면허나 뭐 근속 연수가 많이 쌓이는 부분들도 업무 노하우나 숙달 정도가 좀 더 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소정 근로의 질 자체가 향상이 되겠죠. 그래서 일률성은 모든 직원에게 그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 외에도 차별적인 요소인 그런 일정한 자격이나 조건을 도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자격 조건이 될 수 있고 면허가 될 수 있고 근속 연수가 될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일률성이 모두 내포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좀 예를 들어 드리면 우리가 임금 유형별로 통사임금에 속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바뀐 기준이겠죠. 거기에서는 뭐 기술수당, 근속수당, 그다음에 정기상여금, 연말 휴가비나 또는 뭐 기타 휴가비 등등 이런 부분들이 통사임금에 이제 합산이 되는 거고요. 통사임금에서 배제되는 것들은 이럴 수 있겠죠. 뭐 성과급 같은 거, 그리고 뭐 일시적이거나 또는 부정기적으로 뭐 지급되는 상여금 등등은 네, 정기성에서 빠지기 때문에 네, 통상임금에서 배제가 됩니다. 특히나 이 대표님들께서 꼭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건 우리가 직원이 많은 회사들은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회사들이 꽤 있어요. 네. 네, 가족수당 중에도 뭐 총각한테도 가족수당 주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가족수당이라는 걸 직원 전체에게 주는 공통분이 있고요. 그 가족 수에 따라서 변화해서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지급하는 부분은 통상임금이 해당하는 거고요. 가족 수에 따라서 차별화되게 지급하는 것들은 통상임금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차별화 주는 거 어떻게 네. 보면 좀 헷갈릴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대표님들이. 네, 아마 다양한 사례 부분들이 있어서 기업마다 좀 추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네네. 그러면 아마 지금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임금이 많이 오르는구나라고 대표님께서 지금 인식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대표들 입장에서 이 어떤 걸 좀 대비를 해야 되는지 네. 질문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대응 방안은 우선은 회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임금 체계를 제가 모르지 않습니까? 우선은 임금 구성 항목을 간소화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임금 체계를 설계하셔야 됩니다. 네, 그게 이제 가장 필요한 부분이고요. 현행 제도 중에는 이 포괄임금제가 어찌됐든 대표님들한테는 아무 충격이 없습니다, 지금. 네, 통상임금이 변화했지만 우리가 포괄연봉제라는 건 기본급이 있고 포괄연장수당이 있고 비과세급여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포괄연장수당에는 이미 각 직군별로 해당하는 연장근로를 최대한 반영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이미 뭐 52시간이면 52시간 또는 30시간이면 30시간 고정해서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본래는 연장 근로나 뭐 이 휴일 근로나 이런 부분들은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배제돼야 되는데 포괄임금제는 최대한 많은 포괄 연장 시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 연장 수당 자체가 통상시급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시급이 바뀌어도 네, 아무 충격이 없는 거죠.
그 제도가 가장 좋은 건 맞습니다. 다만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으로 포괄임금제 폐지를 말씀하셨고요. 네. 이 포괄임금제는 최근 한 5년 사이에 많은 이 말들이 많았어요. 폐지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포괄임금제라는 건 근로기준법에 입각한 제도가 아니고요. 과거의 판례들을 분석해서 엮어낸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괄임금제가 이 위헌 요소가 많다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대면 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포괄임금제가 폐지가 되게 되면 네, 그때부터는 임금 설계를 다시 하셔야 되는데 그때 준비하시려면 늦으실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떠한 뭐 호봉제를 하시든 뭐 연봉제를 다른 연봉제를 하시든 할 때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제도를 계속 개선해 가셔야 돼요. 네, 그게 가장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맞네요. 어차피 포괄임금제 자체가 법의 한계 내에서 회사에 좀 유리하게 설계가 된 부분이고, 그렇죠. 지금은 또 제도가 또 변경이 예상이 됐을 때 회사에서 갑자기 이제 바꾸게 되면 여러 가지로 문제 사항들이 생기니까 그 부분을 좀 조율해서 사전에 문제 없도록 하는 것들이 회사에 더 유리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인사 노무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HR 쪽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대기업은 많은 직원이 그 기업의 본질적인 활동을 하는데 중소기업은 제한된 자원이지만 똑같은 일을 수행해야 됩니다. 최근에는 이 세부 분야별로 ERP가 많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인량을 줄인 부분들도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사람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연차 유급 휴가 관련한 부분을 좀 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한 명 입사하고 한 달을 만근하게 되면 그 다음 달이 되면 연차 하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만 1년이 될 때까지 11개의 연차가 발생이 되고요. 만 1년이 되면 다시 15개의 연차가 새롭게 발생이 됩니다. 네. 우리 회사에 입사하는 이 직원들이 수명에서 또 더러는 몇십 명까지 입사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한 이제 이 인사가 있고요. 여기에 대한 이 연차휴가 보상비를 사업주 입장에서는 좀 줄이고 싶으실 거예요. 네, 그러면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라는 걸 우리가 쓸 수가 있게 되는데 이 부분을 담당하려면 여직원 한 명이 필요해집니다. 근데 이 연차휴가 그 사용 촉진 제도를 좀 더 효과적으로 쓰면서 일량을 줄이는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연차유급 휴가 부여 방식을 회계 기준으로 부여하시면 일량이 확 줄어버려요. 네, 그러면 여직원이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다만 해당 직원이 퇴사할 때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산식에 따라서 연차유급 휴가 일수를 재계산해서 네, 정산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근로자를 위해서도 노동법이 있고 사용자를 위해서도 있는데 HR 인사 노무 쪽에서는 획일화된 가장 좋은 방법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사의 규모, 직원 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인사노무 쪽으로 가장 좋은 이 제도들을 입안해서 운영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계속 발생할 거예요. 네, 노사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더 나은 제도로 개선해가는 작업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획일화된 가장 좋은 방법은 HR은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부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내 근로복지 제도라든지 아니면 성과 연동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보면 각 기업에 맞게 때로는 약이 되고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서 절세 부분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업의 본질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인사 노무가 빠질 수 없구나. 그리고 또 사내 근로복지 기금이 또 이야기한 것처럼 근로자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사업자 측면에서도 나중에 가업 승계를 할 때 또 중요한 활용 수단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어느 하나 빠짐없이 대표님께서 사실은 이 영상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시청하고 시기에 맞게 상담 의뢰를 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PD님 말씀하셨으니까 네. 사내근로복지기금 네. 그리고 성과연동형 연봉제 관련해서 네. 첨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진짜 뭐 비영리 법인이죠. 직원 복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법인이고요. 우리가 노동법에서는 규모에 따라서 해야 되는 일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 상시근로자 10분 이상이 되면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발생이 되고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이 되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서 운영하셔야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말 좋은 제도죠. 이런 거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집행되는 11가지의 사업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있는 거니까 근로자에겐 더없이 좋은 제도입니다. 다만 제가 경험적으로 지금 19년째 이 일을 하고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2013년부터 설립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가장 좋은 이 수준이 있어요. 최소한 이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이 되면 검토해 보시고요. 50인 이상이 될 때 효과가 좀 더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우선 30인이 됐을 땐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서 운영하시고 50인 이상이 되는 회사들은 회사에서의 이런 뭐 법인세 절감이나 또 직원들 사대보험료 절감 차원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고요.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 될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연동형 연봉제를 제가 2014년부터 지금까지 많은 중소기업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과연동형 연봉제라는 것도 최소 직원이 30분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기존의 연봉제에서 성과연동형 연봉제, 급여 체계를 바꿀 때는 단서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직원들 과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임금 총액이 기존 제도보다 바뀌는 제도가 최소 같거나 더 높아야 됩니다. 그러한 조건들을 아시고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성과연동형 연봉제를 적용할 수 있다면 기업에는 이번에 임금 체계를 바꿔야 되는 이제 이 위기적인 측면이 직면해 있는데요. 성과연동형 연봉제를 적용하고자 하시면 최소 직원은 30분 이상이 되어야 된다. 왜냐? 평가하려면 각각의 직군이 3개 이상은 되어야 합리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수를 말씀드렸습니다. 직군당 이제 3개의 직군 정도는 됐을 때 그렇죠. 30분 정도 이상 돼야지. 그 3개 직군이라는 게 네. 스텝 부서, 그 다음에 생산 부서, 영업 부서, 뭐 다른 또 부서가 있다면 더 많을수록 좋겠죠. 뭐 연구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최소 3개 직군 이상은 있어야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세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사실 기업 운영 측면에서도 그런 성과에 연동해서 평가되는 시스템이 있는 회사가 사실 영업 매출액이나 이익 부분에 대해서 월등하게 또 뛰어나잖아요. 개인 경쟁력이 본인이 노력해서 바뀌는 분들도 많지만 제도적인 부분 때문에 이 회사에 다니고 싶고 어쩔 수 없이 본인이 더 자기 개발하는 경우가 많죠. 감사합니다.